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군복무할 때 귀신을 태우고 다녔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었습니다. 다른 부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부대는 봄, 가을까지 무월광 시기에 수색, 매복 작전을 나갑니다. 수색 매복 작전은 일단 매복 진지 주변을 낮에 수색조가 탐지병들과 함께 정체를 돌며 매복해서 무리가 없나 하고 돌아닙니다. 밤에 해가 질 무렵 매복조가 매복 진지에 가서 동이 트기 전까지 매복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입니다.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이었던 훈련이었고 산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민수용 차량은 가지 못해 군용 트럭으로 인원 수송을 합니다. 인원 수송은 제가 트럭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거슬리는 게 이 훈련 인원 수송을 나가면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매복조 인원들 복귀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쯤에 일어나서 인원들 복귀시키고 부대 오면 5시쯤 되었고 6시가 기상시간이므로 잠을 더 자려고 하면 복귀한 매복조 인원 짐 정리하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누워있다 6시에 기상하는 꼴입니다. 꽤 쌀쌀했던 걸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수색 매복 작전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수색조가 수색을 마치고 복귀한 다음 매복조 인원들과 운전병이었던 저는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대대장님 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복 진지 위치는 우리 부대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 하기 때문에 매번 위치가 바뀌어도 다 알지만 가끔가다 다른 부대 진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치도 모르고 군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리도 만무에서 산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군용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날은 제가 처음 가보는 위치라 선탑간부와 열심히 지도를 보며 위치를 파악했고 고시어 대대장 신고를 마치고 매복 인원을 뒤에 태우고 진지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갔던 진지는 모 부대 뒤에 있는 꽤 우거진 숲속이었고 길도 꽤 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면서 연신 이거 길도 좁고 어두운데 있다 새벽에 애들 복귀시키러 올 때 어떻게 오냐 하며 인원들을 하차시켰습니다. 매복조 간부가 날씨가 꽤 쌀쌀하니 1시간 일찍 새벽 2시까지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라 하며 저와 만날 시간을 정했습니다. 차 돌릴 곳도 마땅치 않아 후진으로 거의 200m가량을 내려온 뒤 차를 돌려 저는 부대로 복귀했고 씻고 TV 보다가 저녁 점호를 끝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잠들었을까 불침번이 새벽 1시라고 저를 깨우더군요. 잠 깨려고 화장실에서 세수 한번 하고 활동복에 전투모 눌러쓰고 선탑 간부와 인원들을 복귀시키러 출발했습니다. 새벽 2시 강원도 시골길에는 드문드문 가로등 하나씩 있었고 나머지는 차 전조등 불빛에 의존해서 가야 했습니다. 인원들을 태우고 어두운 산속길을 후진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니 그냥 막막했습니다. 선탑 간부는 저보다 짬이 안 되는 하사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에 타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운행하면서 속으로는 인원들이 밑으로 좀 내려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며 진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저 멀리 매복 진지가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손전등 불빛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차 돌릴 공간이 없어 저를 배려해 일부러 산 밑에까지 내려온 매복조 인원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니 역시나 매복조 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내려와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매복조 간부한테 인사를 하고 매복 나갔던 병사들한테 많이 추웠냐 고생 많았다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저랑 대화를 하는 매복조 인원들이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냥 로봇처럼 입만 벌리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모두들 멀뚱멀뚱 서 있길래 저는 속으로 날씨가 춥긴 추웠나 보구나 하며 인원들을 뒤에 태우고 부대로 출발했습니다. 부대로 출발한 지 20분쯤 지났을까 선탑 간부 핸드폰이 울리며 자고 있던 선탑 간부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던 선탑 간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차를 잠깐 길가에 세우라고 하더니 저보고 전화를 받으라고 전화를 건넸습니다. 통신보안 병장입니다. 그래 나 당직사관인데 진지에 도착했나. 역시 당직사관한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얘 지금 인원들 태우고 복귀 중입니다. 인원들 태웠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상급 부대에서 훈련 확인하러 나온다고 해서 조기 복귀 안 하기로 했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매복 담당 간부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차에서 내려 인원들이 타고 있는 적재함으로 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적재함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냥 빈 차였습니다. 제가 주저앉자 선탑 간부가 놀래서 차에서 내려 왜 그러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적재함을 가리키며 인원들 분명히 태웠는데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탑 간부는 제 말을 믿지 않고 제가 그냥 잠이 덜 깬 걸로 생각했습니다. 선탑 간부가 핸드폰을 받아 당직 사관이랑 통화를 마치고 나서는 저에게 아까 그 진지로 가서 인원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탑 간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매복 담당 간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복 담당 간부는 미안하다며 다시 와달라고 했었고 저는 다시 가서 30분 동안 기다리며 다시 매복조 인원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매복 담당 간부한테 혹시 진지에서 저 오는 거 못 봤냐고 물었더니 제가 산 밑에서 차를 세우더니 적재함을 열고 혼자 차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차를 돌려 나갔다는 겁니다. 매복 담당 간부는 당직 사관한테 조기 복귀 안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걸로 생각했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정말 소름 돋아서 이 모든 얘기를 매복 담당 간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분명히 간부님이랑 여기 애들 만나서 얘기까지 했었다고 말했지만 당연히 믿을 리가 없지요. 이날 정말 팔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떻게 운전을 해서 부대로 복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귀신을 태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졸았던 건지 지금도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여행.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의 일이다.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나는 A와 M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남자만 셋이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산기슭의 온천 여관으로 주변에 별다른 것은 없지만 공기가 무척 맑았다. 여관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짐이나 풀고 놀까? 라고 이야기하며 체크인했다. 고등학생들이 용도를 모아온 여행이나 보니 그다지 좋은 여관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풍스럽고 깨끗한 괜찮은 곳이었다. 여관의 현관에 들어서자 대단히 예쁜 여주인을 맞으러 나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도 예뻐서 우리들은 무심코 우와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다. 여주인은 짐을 맡아준다고 말하며 우리의 짐을 들려고 했다. 보통 고용인이 짐을 옮기다 보니 M이 의아한 듯이 혼자 운영하냐고 물었다. 아니요, 고용인이 한 명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바빠서 죄송합니다. 라고 여주인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 한번 마주본 뒤 말했다. 짐은 저희가 가져갈 테니 방만 안내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자 여주인은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주인이 등 뒤에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이였다. 나는 여주인에게 자녀분인가요? 라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옆에 없으면 금세 울거든요. 아이를 업고 일하다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봐도 5살은 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머니에게 늘 매달려 다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도 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조용히 방으로 갔다. 우리는 짐을 풀고 셋이서 산을 탐험하고 산기슭의 가게에서 특산품을 사는 등 나름대로 놀다가 여관으로 돌아왔다. 방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자 여주인이 왔다. 식사 준비가 되었는데 언제 가져다 드릴까요? 마침 우리도 배가 고파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바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뒤 고용인이 식사를 가져왔다. 고용인은 이때 처음 봤는데 60세 정도 된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였다. 천천히 드세요. 고용인은 그렇게 말하고 물을 닫고 나갔고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뒤 여주인이 왔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같이 먹게 해도 될까요? 나는 아까 등에 엎여 있던 아이를 생각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승낙했다. 여주인은 문 뒤에서 밥상을 꺼내오더니 아이를 등에서 내렸다. 잘 됐구나. 오빠들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어. 우리는 말을 잃었다. 그 아이는 인형이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조금 자기 마음대로인 아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웃는 얼굴로 여주인은 방을 나갔다. 우리들은 계속 말없이 밥만 먹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고용인이 왔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식사는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잠시 뒤 여주인도 왔다. 어머, 이 아이 평소에는 밥을 잘 먹지 않는데 손님들과 같이 있어서 즐거웠나 보네요. 그리고 여주인은 인형과 그 인형 앞에 있던 인형을 가지고 나갔다. 우리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온천이라도 들어갔다 올래?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지쳤는지 고개를 젓고 먼저 자겠다고 했다. 나는 혼자 목욕을 하러 갔다.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기분 좋게 방으로 돌아오자 방 안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잔다고 했으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나 싶어 화가 난 나는 문을 세게 열었다. 그런데 안에서는 친구들이 아까 그 인형을 사이에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문을 연 나를 보고 A가 말했다. 왔냐? 야, 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서 재밌어. M 역시 말했다. 너도 이리 와. 진짜 즐거워. 두 사람 모두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이 바보들아. 그건 인형이잖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인형.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이 아이 쓸쓸했다잖아.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져서 뒤를 돌아봤다. 같이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든 것 같네요. 손님도 우리 아이와 놀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여주인과 고용인이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다. 으아. 나는 정신없이 여관을 뛰쳐나왔다.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간다. 뛰어가던 도중 문득 뒤를 돌아보니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며 여주인과 고용인이 날 따라오고 있었다. 산을 다 내려갈 무렵 희미한 빛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것은 택시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택시에 올라타고 아저씨, 빨리 출발하세요. 빨리. 라고 소리쳤다. 운전사 아저씨는 어이가 없는 것 같았지만 내가 너무 필사적이었던지 알았다라고 대답하고 출발하셨다. 조금 달린 뒤 아저씨는 나에게 무슨 일 있었냐? 라고 물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일들을 모두 말했다. 아저씨는 조금 침묵하더니 그 여관은 5년 전에 망하고 없어졌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 나는 멍해져서 말을 잃었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그 여관은 경영난 때문에 비투성이에 올라 일가족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여주인과 몸이 불편한 고용인 남편, 그리고 4살짜리 딸. 친구들이 걱정이었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나는 해가 뜨면 다시 그 여관에 데려달라고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 해가 뜨자 나는 벌벌 떨며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갔다. 거기에는 밖에서 봐도 아니다 보일 정도로 허물어진 여관이 있었고 안에 친구들이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친구들은 감기에 걸린 걸 빼면 별 문제가 없었다. 저녁밥을 먹은 이후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물론 친구들은 혼자 도망친 나에게 무척 화를 냈었다. 여관 자체가 유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묘한 체험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제 헌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 모녀 가정이 있었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딸은 매일같이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가사를 돌보는 착한 소녀였다. 그렇지만 딸은 어느 건달과 사귀기 시작하더니 끝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나버렸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딸을 계속 기다렸다. 딸이 돌아온 것은 몇 개월이나 지난 뒤였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몸은 여기저기 반점투성이었고 눈은 생기가 없이 공허할 뿐이었다. 어머니가 울며 묻자 딸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랑의 도피를 떠나자마자 건달은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었다. 마구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마약을 피우게 해 중독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남자의 생활비와 마약값을 위해 매춘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만 낙태 비용이 아깝다며 건달은 딸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려 유산시켰다는 것이었다.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딸을 위로했지만 딸은 우울증이 심화되어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다. 딸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는 남자의 집 근처에서 숨어 있기로 했다. 돈이 떨어지면 유흥비를 뜯어내기 위해 남자가 집으로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다. 부모를 위협해 돈을 뜯어낸 남자가 신나서 집에 나오자 어머니는 권총으로 그를 위협해 제압했다. 그리고 수면제를 주사해 잠을 재운 뒤 집 지하실에 감금했다. 그리고 남자를 침대에 붙들어 맨 뒤 팔에 수혈용 바늘을 꽂고 눈에 잘 보일 만한 곳에 피가 모이는 봉투를 올려놨다. 강제 헌혈이었다. 남자는 머지않아 눈을 떴고 자신의 상태를 본 뒤 울부짖으며 생명을 구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 척할 뿐이었다. 남자는 반나절에 걸쳐 자신의 피가 천천히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 속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어머니는 남자가 죽은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살했다. 가끔씩 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잔인하다. 네 번째 이야기, 계곡의 기와집.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5명하고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강원도 쪽이었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물도 안 깊어서 바로 짐 풀고 근처 민박집으로 가서 방부터 잡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할머니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말도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재밌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밤에 계곡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사내 아이들이 계곡에 많이 빠져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자가 빠지면 계곡 하루 쪽에 뱉어져 나오는데 남자가 빠지면 그대로 실종된다고. 뭐 뉴스 보면 계곡에서 익사해서 죽었다는 얘기 많잖아요. 또 할머니 세대는 남아선호사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계곡 가서 수영 좀 하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한참 놀았습니다. 저녁쯤 돼서 맥주 한 캔씩 먹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집놈이 담배 한 갑씩 돌리기로 하는 잠수 내기를 하자고 해서 계곡에 5명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30초쯤 있다가 물도 차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한 놈이 물살도 별로 안 샜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깊은 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들한테 다 나오라고 하고 그놈한테야 뭐해 나와 하니까 정신 나간 놈처럼 머리만 내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쏙 빠지더라고요. 저 새끼 왜 저러냐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수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놈은 해병대 나온 놈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놈이 개구리예요. 저평인가 평영인가 그걸로 친구 빠진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구해서 나왔는데 빠진 놈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군대서 대충 배운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다행히 깨어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기와집 어쩌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구급대원 분들 오시고 병원 가서 대충 검사 받으니까 이상 없다길래 다시 민박집으로 짐 챙기러 왔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계속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수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부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소리로 들린 건 아닌데 분명히 불렀다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보니까 계곡 속에 기와집 하나가 있었는데 기와집 앞에는 어떤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서서 손짓하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 따라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이 가구 같은 거 하나 없이 휑 비어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기억난다는데 듣고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5번째 이야기, 연예인. 이 이야기는 어느 젊은 연예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연예인은 막 상경에서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한증에 걸려 땀이 많았기 때문에 목욕탕이 딸린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리 유명하지 않은 가난한 연예인 신세로 좋은 집을 찾는 것은 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있을 무렵 어느 부동산에서 시내에 목욕탕 딸린 2층 집이 월 35,000엔 이라는 광고를 찾아냈습니다. 보통 그런 건물에는 안 좋은 소문이 달라 붙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귀신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하고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4시 44분 그는 왠지 모르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하고 어디선가 한번 울린 뒤 우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새벽 4시 44분 그는 또 자던 도중 깨어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벅저벅 하는 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2번 들리고 우어하는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4시 44분만 되면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 그 기묘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저벅거리는 소리는 매일 한 번씩 더 들려오는 것입니다. 12일째 새벽 4시 44분 역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벅저벅 그는 그 소리가 계단 쪽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계단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기분 나쁜 사실은 계단이 13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날마다 한 번씩 많아지는 그 삐걱거리는 발소리. 13개의 계단. 오늘로 13일째.
귀신을 믿지 않는 그조차도 정말 무서워져서 부동산을 찾아가 이 일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집, 세입자들이 이주를 채우지 못하고 모두 이사 가더라고요. 라고 부동산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점점 무서워져서 그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아는 무당을 그날 바로 방에 데려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당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 방에는 수많은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며 그의 방 한쪽에 가득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한 그는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애들 다 불러서 같이 이 방에 있자. 유명하지 않다고는 해도 그 역시 연예인.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이야기거리로 써먹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친구도 찬성해서 그날 밤은 다 같이 모여 술잔치를 벌여 귀신을 내쫓기로 했습니다. 술이 한 잔씩 들어가고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예인 친구들 여러 명 불러 밤 늦도록 떠들고 있었습니다. 곧 새벽 4시 44분입니다. 부적 덕분인지 술 덕분인지 모두 귀신에 관한 것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시 44분 갑자기 집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정전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태를 알아차리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설마? 갑자기 집 주인인 연예인이 13번의 신음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들은 이것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정을 보며 흰자위를 드러내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벌린 입 안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채 방에 붙어있던 모든 부적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만약 부적조차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커다란 가방. 미나코는 그 기묘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고등학교 소프트볼 부의 연습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이미 도시는 완전히 어두움에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까지 내리고 있던 비가 아스팔트를 적셔 도로가 가로등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가로등 아래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이 가로등에 바로 아래에 웬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옆에는 커다란 검은색의 가죽인 듯한 가방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난간 위에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있는 부근은 정확히 용수로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할머니는 그 가방을 용수로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묘하다는 것은 그 가방의 크기였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크다. 무릎을 구부리면 그 할머니 한 사람 정도는 쑥 들어갈 정도로 크다. 그리고 매우 무거울 것 같다. 마치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의 무게. 오한과도 같은 예감이 든 미나코는 도망쳐버릴까 싶었지만 이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쳐버렸다. 할머니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미나코 쪽으로 몸을 돌려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저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미나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며 할머니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물어본다.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분에게 부탁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할머니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한다. 도와드릴게요. 이것인가요? 예. 이 가방을 강에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강에. 예.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아, 이것은 손자가 쓰던 물건입니다. 이젠 필요 없어져 버려서. 손자요. 예. 부탁합니다. 할머니는 미나코를 향해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나코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그 큰 가방을 들어보았다. 역시 예상처럼 무겁다. 그리고 묘하게 부드럽다. 그 감촉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게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미나코는 부활동으로 단련된 불구로 가방을 천천히 들러올렸다. 들려고 하면 가볍게 들 수는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기분 나쁨이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천천히 일부러 거칠게 숨을 내쉬며 미나코는 가방을 난간 위까지 올렸다. 힐끗 뒤를 돌아보니 감사합니다라며 할머니가 계속 미나코를 향해 합장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빌고 있는 것 같다. 미나코는 가방 지퍼에 손을 대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짝 열어보았다. 모포였다. 무엇인가를 모포에 쌓아두고 있다. 미나코는 살짝 모포 밑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무엇이가 단단하고 찬 것이 손에 만져진다.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가 들여다보며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비명을 겨우 죽인다. 아, 그게 손자의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져서.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그저 몸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미나코는 인사를 하고 나서 모포를 살짝 넘겨보았다. 확실히 안에는 덤벨이나 철로 된 아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다. 손자는 자주 그것으로 운동을 하곤 했지요. 아, 손자분은 돌아가신 건가요? 네. 어쩌다 보니 지난달에 병으로. 실례지만 손자분의 양치는 그 아이들은 벌써 3년도 전에 교통사고로 두 사람 모두. 그럴까? 이제 나 혼자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네. 미나코는 가방에 지퍼를 닫고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난간으로부터 밀어냈다. 바로 뒤에서는 할머니가 합장한 채 쭉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가방이 난간으로부터 떨어져 용수로에 떨어져 간다. 큰 소리가 나고 용수로부터 커다란 물보라가 올랐다. 그럼 이걸로 된 건가요? 미나코가 돌아봤지만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져 버렸다. 아니, 위다. 할머니의 몸이 허공에 떠 있었다. 자세히 보면 합장한 채 부들부들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있고 지면에서 떨어진 발은 전력 질주하듯 앞뒤로 움직이고 있다. 튀어나올 것 같은 눈알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나오고 코피와 하나가 되어 옷을 빨갛게 물들여간다. 그 목에는 검은 철사줄이 메어져 있어 가로등 위를 지나 용수로로 향하고 있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멈추고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미나코는 자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